세계적인 규모의 산유국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신 적 있을까요? 놀랍게도 태평양 너머 대서양 너머에 위치한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부한 부캐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2024년 기준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90% 이상이 전기차로서 노르웨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기차의 신차 비율 100%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석유와 가스가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이 같은 모습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풍족한 석유 덕분에 기름값이 저렴하여 내연차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산유국 노르웨이에서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서 빠르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노르웨이를 전기차 천하로 이끈 그 시발점을 찾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훨씬 전의 시대인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무려 30년 전에도 전 세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과 맞물려 노르웨이에서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죠. 특히나 승용차나 트럭 등 석유로 움직이는 차량들도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으나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를 대체할 수단도 마땅치 않았고 국민적인 의식도 부재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1989년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 팝 그룹인 아하가 전기차를 이끌고 노르웨이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노르웨이의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프로토타입의 전기차를 노르웨이로 가져왔고 최대 주행거리가 고작 4-50km밖에 되지 않는 차량으로 노르웨이 곳곳을 계속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의 통행료와 주차료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버스 전용 차선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운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이들 혹은 아하의 팬들은 경매에 나온 차량을 곧바로 사들였고 이러한 아하의 불복종 운동은 무려 12번 이상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명 팝스타의 거듭된 법 위반과 차량 경매 소식은 노르웨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내연기관차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1990년이 되어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차량 등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 배기량에 따라 차량 구매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를 완전히 면제해준다는 것은 막대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1996년에 이르러선 전기차에 대한 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연간 세금도 감면해주었고 1999년엔 주차비를 면제해주었으며 2001년엔 부가가치세마저 완전히 면제해주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구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25%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막대한 혜택이 아닐 수 없었죠. 이렇게 차량 등록세와 부가세의 면제는 내연차에 대한 전기차의 압도적인 금액적 우위를 발생시켰고 바보가 아닌 이상 노르웨이 국민 누구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엔 마침내 전기차의 버스 전용도로 이용까지 승인되며 80년대 유명 팝스타 아하가 전기차에 대해 요구한 거의 모든 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도 전기차의 판매량은 지지부진하며 국민들의 내연차에 대한 선호는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게도 당시에는 내연차만큼 효율적인 제대로 된 전기차도 없었고 전기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노르웨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라고 해봐야 완충시 고작 5-60km 남짓을 갈 수 있는 버디나 최대 15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띵크시티 등의 도심형 전기차가 고작이었는데 아무리 막대한 혜택이 주어져도 도심만을 전전해야 하는 당시의 전기차만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차 소비를 유도하기에는 한참 모자랄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2000년대 중후반까지 노르웨이 내 전기차 점유율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었고 이러한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푸조, 시트로엥, 닛산, 볼보, 쉐보레 등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양산형 전기차를 생산해냈기 때문이었죠. 기술적으로 전기차들의 사용성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며 점차 노르웨이 국민들은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내연차보다 훨씬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전기차의 점유율은 2010년대 동안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유율 상승에 더욱더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다름 아닌 테슬라의 모델 S가 출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완충시 100에서 200km 내외에 불과했던 상황 속에서 무려 426km를 내세우면서도 고급형 세단임을 강조하고 나선 모델 S의 등장은 기존에 자꾸 볼품없던 전기차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파괴적 혁신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했고 이러한 테슬라의 성공은 전세계 수많은 양산차 회사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폭발했죠.
시장에는 현대, 폭스바겐, 볼보 등 기존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쟁과 기술 발전 속에서 전기차의 비용은 낮아지고 성능은 더욱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 정부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노르웨이 내 전기차 점유율에 맞춰 국토 전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2015년에 이르러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고속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빠른 대응은 전기차 점유율 상승에 중요한 역할이 되었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어나갔죠. 이후 전기차의 급증 속에서 정부는 통행료 무료, 주차 무료 같은 과감했던 정책들 대신 50% 감면 정책으로 변경하는 등 전기차의 여러 혜택들을 다소 축소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전기차의 점유율은 끊임없이 올라갔고 2024년 9월 기준 노르웨이의 신규 차량 중 96.4%인 12,966대가 전기차를 차지하게 되었고, 가솔린은 단 48대에 그친 상황입니다. CNBC에서 진행했던 인터뷰를 보면 노르웨이 시민들의 현실적인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전문가는 시민들이 딱히 환경과 기후변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인해 차량 유지 비용 면에서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실제로 휘발유에 대한 도로세, 탄소세, 부가세 등 막대한 종류의 세금으로 인해 리터당 약 25 노르웨이 크론에 원화로 3,000원이 넘어가는 휘발유 가격에 비해서 전기차는 대략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며, 이마저도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또한 여전히 이행되고 있는 세금 감면 및 통행료, 주차료 혜택은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죠. 이렇게 전기료가 저렴한 이유는 노르웨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를 보유한 반면 국토 대부분이 수천 개의 강과 호수, 그리고 산과 피오르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 전기의 98% 이상을 수력,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자원만으로 충당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중급 모델의 저렴한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최상위 트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건 길에 돈을 마구 뿌리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엄청난 부자거나 바보 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직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정책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노르웨이는 북해 여전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산유국입니다. 이 석유 자원은 노르웨이 경제의 초석이 되었으며 국민들의 높은 생활 수준에 기여하고 풍요로운 복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오늘날 노르웨이 1인당 GDP는 무려 10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노르웨이 GDP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였으며 2022년엔 35%까지 치솟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전기차를 위한 정책의 자금 출처를 고려할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으로 자산이 1조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주로 석유 및 가스 수출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노르웨이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노르웨이의 전기차 정책의 성공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재현할 수 없는 여러 요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금 면제와 도심 지역의 촘촘한 충전 인프라 같은 전기차 정책으로 인한 수익 손실은 노르웨이의 충분한 전기와 탄탄한 재정적 여유로 보완됩니다. 반면에 많은 국가들, 특히 천연 자원이나 국부 펀드가 없는 국가들의 경우 다른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러한 관대한 혜택을 제공할 여력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르웨이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간 것은 물론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행보를 단순히 돈 많은 산유국의 사치라고만 평가절하 하는 것도 지나친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산유국들과 달리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미래 세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엄격한 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자금의 사용 및 이동은 전부 공공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은 노르웨이 중앙은행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가능케 하고 있죠. 노르웨이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훨씬 규모가 큰 산유국들이 노르웨이만큼의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오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정책을 통해 전기차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단순히 산유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쉽게 달성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당파 간 정치적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며 국가가 가진 막대한 자본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사용되어야만 노르웨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노르웨이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단순히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정책들을 당파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집권 정당에 따라 외교정책, 재정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뀌고 일개 도시의 슬로건마저 정당이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갈아치워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노르웨이와 같은 모범적 사례는 결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규 차량의 96%를 전기차로 채운 노르웨이는 이제 100%라는 목표의 코앞까지 다가선 상태입니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차가 아예 없는 배출가스 제로의 도시가 되겠다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준 석유자원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친환경에 특화된 국토,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청렴한 정치 환경이 모두 맞물려 정치,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노르웨이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지구촌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이 다른 국가들의 귀감을 주어 향후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